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이제 박창국 교수님 그 발표문을 보다가 이제 생각한 건데요. 박창국 교수님에 따르면은 니체가 주장하는 게 이제 우아한 자아인데, 우아한 자란 자신의 다양한 감정들과 열망들을 적절하게 지배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자아를 창조하는 데 성공한 자아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아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들과 본능들과 사고들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불교의 무아가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은 감정들과 사고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지배하는 것도 부정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는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정준영 교수님한테 해당합니다. 유식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들과 사고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뭐 허인석 교수님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니체 철학에서는 이렇게 감정들과 사고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우아한 자라고 하겠죠. 하지만은 사고의 통일자라는 점에서만 본다면은 이것은 해겔의 절대 자아와도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박장국 교수님 답변을 듣겠고요. 그리고 그 심리학이나 그 정신의학에서는 감정들과 사고들의 그 통일과 분열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김종주 원장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먼저 정준영 교수님. 예, 질문은 초기 불교의 무아가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감정들과 사고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지배하는 것도 불필요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초기 불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불교 안에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감정들과 사고들은 발생에 따라 있는 그대로 지켜봐야 할 대상이지 하나로 통일하고 지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 방법 중에 오늘날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윗바사나 명상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발생과 변화와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감정과 사고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지배한다는 것은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세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요, 윗바사나 명상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윗바사나 명상과 아까 그 권성만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담겨 있는 마음 챙김 명상,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수행 방법들은 MBSR, 그러니까 정념이죠.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혹은 MBCT,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인지치료. 이 지금 서양에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윗바사나 명상, 혹은 오늘날 기원후 5세기 이후에 뭐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도 부르는 명상, 그걸 동일시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두고 말씀드리면,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정의 사막이 갖추어져 있을 때 바르게 활동될 수 있는 명상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념수행, 마음챙김 명상을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한다면 그 윗바사나 명상은 개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염이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MBSR이나 MBCT에서 정념, 마음챙김을 활용하는 경우는 그 마음챙김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심리치료의 입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것은 구도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과연 별개의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사성제는 고집멸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고성제는 쉽게 말하면 질병입니다. 집성제는 쉽게 예를 들면 바이러스이죠. 다시 말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멸성제는 쉽게 표현하는 건강한 상태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도성제라고 하는 치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치료의 과정, 도성제는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업, 바르게 말하지 않고 정업, 바르게 행위하지 않고 정명, 바르게 살지 않는 상태에서 정념이라고 하는 마음 챙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념이라고 하는 것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과 계정의 사막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생매라는 현상을 통일하고 지배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지하는 자아관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과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은 무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이 이제 저에 해당되는 질문이 유식 불교에서는 이렇게 감정들과 사고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만일 단답형으로 질문한다면 저도 간단하게 만어비진하나 이러면 됩니다. 근데 예, 이걸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좀 어떤 지배하는 그 무엇, 예? 통일하는 그 무엇으로서의 실체론적이에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60-30송에서는 다행히 이것을 그렇게 단순 정의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만어비진화를 설명할 땐 대개 이제 만화스 기능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뭐 컨셉츄얼라이제이션, 뭐 한글로 한다면 개념화 그 정도 되겠죠. 그 기능이 이제 안이비설신이 경험을 비유하자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관계지우고 배열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지칭해서 만어비진화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기법의 기본 정신에 따르는 거겠지만 개인마다 다르게 배열되겠죠. 엄격히 보면요. 그렇더라도 좀 느슨하게 본다면 뭐 어떤 일정한 패턴이 발견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반드시 그렇게만 일어나는 이제 그런 규정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만어비진화가 폭류처럼 흐르는 이제 아라야식의 작동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한 현상일 따름이지 뭐 특별히 어떤 기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유식 30송에서는 이제 지적해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기 김종욱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한 부분,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그 우아한 자아라는 것은 해겔의 절대자아와 좀 같은 게 아니냐. 그 질문 자체에만 한해서 보면 사실 저 뭐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하이데거하고 저 키에르케고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해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해겔 철학의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뭐 칸트 철학에서 보이는 인간의 그 경험적인 욕망들, 뭐 주관적인 욕망들과 또 엄격한 도덕률을 따르려는 이런 어떤 이성적인 의식. 이제 칸트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떤 분열적인 걸로 봤는데 해겔은 그 두 가지가 어떤 통일될 수 있고 또 통일되어야 될 그런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으로만 보면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양자가 또 지향하고 뭐 도달한 점에서 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니체는 해겔을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지만 니체 연구가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뭐 월터 카프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이게 니체하고 해겔 사이에
본질적인 아주 그 근접성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지금 질문과 뭐 저에 해당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자아의 통일성이라는 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그 어떤 그 시사적인 그런 점을 주는 사람은 뭐 하이데거나 이제 프롬 같은 사람이 아닐까. 물론 뭐 니체도 상당히 저는 뭐 유사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우리 불교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로 불성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도 참된 자아를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막연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체험하신 분들한테는 뭐 분명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러지 못한 분들한테는 사실 좀 막연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불성이라든가 진화에 해당하는 거, 이제 그걸 뭐라고 했을 것인가. 물론 이제 하이데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본래적인 실존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좀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서양 철학의 어떤 그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뭐 불성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상당히 우리한테 익숙하게 어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거 그건 그 이성이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불성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이성적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욱 교수님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 실체 개념하고 관계 개념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 서양 근대의 어떤 경험론적인 철학이라든가 합리주의 철학에서는 그런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인간의 의식을 외계와 좀 분리된 이제 이런 걸로 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 상당히 강한데 제가 보기에 이제 서양의 그 이제 고전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중세 철학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실체 개념하고 관계 개념하고 사실 저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동식물 같은 거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분명하게 이게 동식물에게도 그 영혼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그 이성 그 영혼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성인데 그러니까 이성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동식물에게도 영혼이 있다. 근데 그 영혼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게 그 유기체라는 것은 이게 무기물하고 다릅니다. 어떤 기계하고도 다르죠. 기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분해하면 여러 가지 그 부품들로 우리가 다 분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기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의 풀이라도 그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분해해버리면 그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 다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통일시키는 그런 게 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리고 또 이제 그 통일시키면서 그것과 어울러서 또 외계와 외계의 그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을 자기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 활용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게 있다. 이제 그걸 그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식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태양이 동화작용을 하는 거죠. 뭐 태양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물을 받아들이고 그런 걸 이제 그 자기가 그 잘할 수 있는 적절한 영양분으로 동화를 시키는 거죠. 어떤 인간과 유사한 물론 인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주체적인 능력 같은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주체적인 능력이 식물의 모든 부분에 그런 영혼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식물의 모든 부분에 다 스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계를 이게 더 주체적으로 어떤 동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우리들의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이성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학문을 하는 능력이죠. 근데 학문을 할 때 우리가 뭐 전 우주를 생각할 수가 있고 전 우주를 또 고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전 우주로 나가고 그걸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이제 하나의 그 이해 체계 내에서 이제 동화를 그 시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하이데거라든가 이제 에리 프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또 뭐 니체 같은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건 뭐냐? 이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능력들이 너무 제한되게 파악되어 왔더라. 그것과 어울려서 너무 제한되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왔더라. 단순히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사물들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기술적으로 응용해서 뭐 인간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돼 왔더라 이성적인 능력이. 근데 우리들의 이성적인 능력에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서 그 에리 프롬은 그 이제 사랑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이데거도 그렇고 에리 프롬도 그렇고 이런 어떤 사랑과 우리들의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그 통찰 이게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게 갖는 이제 그 중요한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들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 어떤 그 뭐 동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간들의 어떤 성장에 대한 그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것들이 그 제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관심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같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의 자세고, 그 다음에 어떤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죠. 자칫 이게 존중을 어떤 수반되지 않고서 그것들이 나름대로 나와 마찬가지의 그 독자적인 이성적 능력이 있다. 이제 그걸 또 내가 그 개발하도록 노력하지만 또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자적인 능력을 내가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존중 의식이 없으면 자칫하면 또 그 사랑이 어떤 지배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소유로 그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의 어떤 결함, 문제점, 어려움 뭐 이런 걸 이게 냉철하게 통찰하고 그걸 또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의 능력, 이제 요걸 이제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욕망들도 사실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서양 철학에서 그 니체가 비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서양 철학에서는 그 이성과 욕망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면서 인간들의 그 자연스러운 본능을 억압하고 어떤 악마시해왔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면 우리들이 어떤 욕망도 어떤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의 욕망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듣고 싶은 욕망을 정말 우리가 더 이게 진정하게 어떤 순화시키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지금 김종욱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통일시키는 자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는 어떤 그런 어떤 건전한 정말 어떤 완전히 좀 개발된 어떤 그런 이성적 능력 같은 거, 그런 게 어떤 그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자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이제 뭐 항상 아까 말씀드린 뭐 이성과 뭐 욕망 사이에 분열에 빠지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막 맹목적인 그런 욕망에 빠지던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지금 던지신 질문은 감정들과 사고들의 통일과 분열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용어를 조금 먼저 제 나름대로 고쳐보면 정신분석에서는 감정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고 정동이라는, 영어로는 affect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라깡이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처음에 발견하고 환자들 주로 치료할 때 그 환자들이 히스테리 환자였습니다. 여성이시여. 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자 환자가 단연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내과라고 그러죠. 수술을 못하니까 여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서양이나 우리나 여성들이 성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왜 어린아이들의 성적 학대가 그렇게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냐면은 얘들이 그 학대를 받을 때 그 행동과 함께 강력한 정동이 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외상을 받을 만한, 정신적 외상을 받을 만한 사건들을 무의식에 잠겨 있는 걸 끄집어 올려서 의식화시켜서 거기에 붙어있는 감정, 강력한 감정, 정동을 제거하는 거죠. 이거 재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만 돼서 치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처음 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정동과 사고를 대립시켜놨습니다. 정반대적으로. 근데 이제 언어학적으로 해석하는 라깡은 그거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돼 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런 예로 든다면 뭘로 들 수 있느냐? 한이 쌓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그 한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용어로 해서 감정입니까? 어떤 기억입니까? 쌓인다는 건 뭐냐면은 정신분석 용어로는 억압한다는 거거든요. 무의식 속으로 깊이 억압한다는 건데, 우리 의식하지 못하도록 억압한다는 건데, 억압당하는 것은 정동은 억압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표현하든가 전치될 뿐이에요. 그럼 뭐냐? 기억이라는 거죠. 다만 왜 그게 한이 감정처럼 우리한테 다가오느냐 하면 강력한 정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한다는 건 그렇고 강력한 그런 감정이 붙어 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걸 분리시키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그거지 뭐 하고 낙강점 생각하면 분리시켜봤자 별게 아니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했던 5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되죠. 5번째 질문에서 그 자아를 통한 통일성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6번째 질문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에서 자아를 얘기할 때는 실체적 자아를 부정한다. 그래서 자아하면은 이제 실체성만 떠오르고 하는데 사실 자아의 기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고 그게 저는 이제 아이덴티티 같다고 보는데 그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1시간 전에도 나이고 지금도 나이며 1시간 후에도 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걸쳐서 내가 나에 대해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철학에서는 자기동일성 또는 그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또 나의 인격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다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내 속에서 자아는 동일한 인격성으로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되는 성질은 나만의 고유한 것이기에 나의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덴티티라고 했을 때에는 동일성, 인격성, 정체성으로서 자아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덴티티로서의 자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초기 불교, 선불교, 서양 철학 또는 이제 심리학과 생물학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정준영 교수님부터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한 1분 정도로 간략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어려워서 사실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나는 1시간 전에도 나이고 지금도 나이며 1시간 후에도 나일 것이다 라는 설명을 통해서 셀프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셀프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서 나를 그 동일성 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불교 안에서 셀프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라고 할 때 그 정체성이 시간에 따라서 항상 동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권성만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발표하는 저 역시도 지금 근엄한 목소리로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놀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나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제 모습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능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발표하는 나의 모습. 그 노래방에 갔을 때에는요, 그 동료 교수님들하고 가면은 3호곡을 부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가면은 헤비메탈을 부릅니다.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예.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제가 그 6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후다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웃어요. 그럼 그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이 앞에서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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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셀프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모습이 다중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초기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개념적 자아가 아닐까. 아까 개념과 실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개념적 자아 역시도 실제 안에서는 무상함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초기 불교 안에서는요, 나라고 불리는 것은 변화하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제 답변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선사 얘기 한마디 하고 마치랍니다. 실질적으로 동산법문 창립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선종의 초조로 봅니다. 이게 사조로 폄하됐지만은 그건 조통부법설 때문이고, 실질적인 중국 선종의 초조인 도신선사 법어 가운데 이제 삼각부정, 오종선법을 설명하는 삼각부정, 항상 깨달아 멈추지 마라 하는 그 설법을 설명하는 그 8자의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 내용이 좋아서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도 외우고 다니는데, 각심은 재전이요, 각법은 무상이라.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각심은 이제 깨닫는 마음이죠. 깨닫는 주체입니다. 그 주체는 있을지 앞전을 해갖고 이제 눈앞에 항상 현존합니다. 눈앞에 현존하고 각법은 이제 깨닫는 대상이죠. 예, 깨닫는 대상이고 또 그 뭐 법이 될 수도 있고 자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대상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깨닫는 대상은 무상, 즉 상이 없어야 된다. 모습상으로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깨달아 언제나 머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당하에 극명하게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우리 그 중생심이건 구도심이건 간에 그 중생심의 아이덴티티는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기 이제 하이데거 이게 뭐 서양 철학의 입장 그랬는데 서양 철학도 이제 뭐 다양한 입장이 있고요. 일단 하이데거를 예로 해가지고서 서양 철학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입장이라고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니체라든가 뭐 프롬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한테도 좀 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그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이런 자기 동일성 없이 다 분열된 상태에서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자기 동일성이라는 것은 일단 뭐 자기의 통일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뭔지 모르고 이 세간에서 우리한테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막 그것에 쫓겨서 산다든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어떤 자기라는 것이 어떤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아니면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사건들에 막 분산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뚜렷하게 딱 뿌리박고 정주해서 사는 삶이 아닌 뿌리 뽑힌 삶이고 완전히 어떤 이게 뭐 독일어로는 이제 뭐 제어슈트로이트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분열된 삶이다, 분산돼 있는 삶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상실된 그 통일성, 어떤 그 정체성, 이제 요걸 그 회복하는 것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이렇게 그 많이 우리들의 그 주의와 관심이 분산돼 있고 분열돼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가장 또 그 중요한 그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열은 이상과 그 현실 사이의 또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이 세간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가치들을 허망한 것으로 깨닫고서 이제 우리의 그 본래적인 가능성.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어떤 뭐 이성적인 사랑의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 완전히 개발할 경우에 완전히 그 이제 실현할 경우에 그때는 사실 우리들의 그 과거라든가 우리들의 현재까지도 그 사랑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은 그걸 운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실 그 어떤 운명을 다 타고나는 거죠. 이게 제가 이런 얼굴로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어떤 부모한테서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운명을 그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뭔가 보다 더 좋은 어떤 운명을 맞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니체가 같은 사람이 보기에 우리들의 그런 잠재적인 이성적인 능력이 완전히 그 개발됐을 때는 우리들의 과거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 아까 저희 우희종 교수님께서 이제 아상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다 다르죠. 다 어떤 태어난 조건이 다르고 뭐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 불성과 아상이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글쎄 뭐 그런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제 발표에서도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나의 수많은 경험을 통합하는 하나의 기억 체계다, 관념 체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고기는 조금 전에 낚시에 물려서 죽을 뻔했다가 이제 우연히 떨어졌지만 10초 후면 또 다시 문다고 하죠. 근데 인간은 이 기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한 실수를 적어도 짧은 시간 내에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현실에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예상함으로써 미래를 앞당겨서 현실에서 포착하려는 것이 인간의 이 의식, 지적인 능력의 위대함이라면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20여 년 전 또는 40여 년 전에 제 육신과 이 생각은 완전히 같다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그런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저장해서 현재 내가 이렇게 그것을 저장하고 있고 필요한 순간순간에 그것을 끄집어내 쓴다는 거죠. 또한 미래를 예상하고 그 미래를 앞당겨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통합된 기억 시스템으로 종합되어 있어야 그 개체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제가 순간순간 바뀐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직위를 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안정된 표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을 지닌 안정된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자기 개념, 특히 시간과 공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동질적인 요소를 갖는다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그런 인간의 조건이다. 이제 그러나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그리고 특히 이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모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개념이 생존에는 필요하지만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또 인간은 미래,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것이 사멸하게 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그 불안까지 극복하려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개념에 대한 거리두기 아니면 나아가서 이런 불교에서 지향하는 이런 수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이 생물학적인 입장, 생물학이라 그래도 아마 이제 앞에 분들이 다 그 정신적인 측면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몸, 육체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여기 동일한 인격성과 인격 그리고 정체성은 조금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인격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인격의 터전이 돼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인격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위한 어떤 바탕이 되겠습니다만은 인격이라는 것은 이 환경 주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인격성 그럼 진짜 나에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육체적인 면에서의 그 자기 정체성은 그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 자기 충족적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씨가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적인 어떤 바탕은 생물학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랄까 자기 의식의 어떤 터전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씨가 아무리 좋아도 이상한 데서 막 그 자라고 그러면은 잘못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인격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환경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사회생물학자들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제 어떤 그 유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분명히 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에서 이 후천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조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학 CSI라고 하는 과학 수사대 같은데 보면 범인 잡으려고 막 DNA 이렇게 조사하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도 친자 확인하려고 DNA 막 조사한다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CSI 보세요. 거기서 혼동하는 거 막 사례 나오는데 일랑성 쌍생아는 사람은 다른데도 DNA가 똑같다 보니까 막 혼동하고 그래서 결국 DNA 차원에서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좀 한정되어 있는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면에서는 이 C가 어떻게 보면 인격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사회와 주위 환경과 맺어가는 것이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터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그 김성보 선생님 질문인데 저희 그 연찬회의 주제 그 나에 대해서 그 입장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 큰 주제에 대한 답을 다 한마디씩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라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서 나는 버릴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실제하지 않는 개념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부터 나는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까지 무척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아를 찾을 수 없다고 하건 또는 자아를 버릴 수 없다고 하든지 여전히 나의 문제는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즉 나는 누구입니까? 혹시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하다고 들리신다면은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는 다 한마디씩 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을 보고 힘이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질문입니다. 근데 초기 불교 안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도 없고 실제하지도 않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생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30초 안에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문제는 되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래 내가 없으므로, 나라는 것은 끊임없는 공부와 증진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차선회를 제가 좀 준비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서홍 스님이 한 스님의 그 질문에 답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선원장님이셨는데, 스님 저기 한 소식 하셨다는데, 그때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이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놈 망상을 부리는구나 하면서, 투과하고, 또 투과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선불교도 이게 비실체론에 기반된 게 분명하구나.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 공부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데미안이라는 책 때문이에요.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생일 선물로 이제 받았었는데 그 전혜린 선생의 번역서였죠. 거기에 첫 페이지에 딱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성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려는 원함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글귀였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던가 하면서 이제 싱클레어의 회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책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글귀를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것이 일종의 저한테 이제 각성제 역할을 했고 결국은 그 문장은 이제 나는 원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상 우리한테는 나라는 존재, 나는 원함밖에 안 남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그 원함이 무엇이든 구도자의 길을 가건 학문의 길을 가건 혹은 사랑에 빠져서 어떤 그 사랑을 절실하게 원하든 어쨌거나 우리 본질 그것이 욕망하고 이제 좀 구분하고 싶은 게요. 욕망은 일종이겠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자기 밑바닥에서부터 가득 채워서 올라오는 그리고 자기를 가득 채우는 그런 원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제 인간 우리를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이제 서양 철학적인 입장에서 특히 이제 하이데거, 니체, 프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양의 그 고전 철학,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실현해야 될 어떤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뭐 내 자신이라고 보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항상 그 어떤 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어떤 분열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어떤 그 진정한 나다. 이렇게 어떤 그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건 뭐 에리 프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그 이성적인 그 잠재 능력을 완전히 이제 그 실현했을 때, 그 뭐 달리 말해서 이제 그 어떤 지혜를 수반한 그런 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수반했을 때, 우리가 실현했을 때, 이게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 나를 발견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느낌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그런 의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뭐 사람들이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능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그 자기 우리한테 그 주어진 이런 경험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 또 우리가 그 살아온 그 과거, 그것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니체 같은 사람이 우리가 가장 그 이게 사랑할 수 없는 것, 가장 어떤 그 원한을 그 갖기 쉬운 것은 우리들의 과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우리가 어떨 수가 없죠. 뭐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이게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하고 내 인생 정말 좋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참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조건들, 뭐 운명적인 조건들, 그걸 이제 그 사랑하는 거, 그것도 참 어렵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랑의 능력이 완전히 개연됐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그걸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 과거, 또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운명들, 그것조차도 다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정말 그 능력이 다 개연된 것이고, 이제 그런 상태가 이게 정말 자기를 발견한 상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신분석은 경험에 의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그런 논의보다는 내가 누구냐, 그에 답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나를 찾을 것이냐, How라는 질문을 훨씬 더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제가 누군지 찾아보고 싶어서 정신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못 찾았어요. 찾아갈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누군지를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요우셔야 될 거예요. 1940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고 뭐 과연 그런 날이 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주체 역사, 제 역사를 안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락강식으로 시간의 변증법, 얘기와 상호작용이라는 거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한다면은 내 과거는 뭐냐면 언젠가 앞으로 미래에 가서 어떤 내 과거가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한 발 가까이 가는 거게 되겠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 경험들 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권성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보다 저는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인간이라는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형성한 하나의 관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쉬웠는데요. 이게 뭐 나는 누구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관념적인 거거든요. 그것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너와의 관계성에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냐 하는 질문은 사실 그 질문을 던지는 자인 너는 누구냐와의 관계성 속에서 규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여러분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주어져 있다고 봐요. 즉 이 자리에는 나의 삶이 있을 뿐이지 내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이라는 것은 결국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빚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결국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삶 속에 당신이 그 저를 저답게 하고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는 바로 나의 삶이 나고, 그리고 그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의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초기 불교도 그랬고요. 권성만 교수님은 적응을 하기 위한 한 관념이다 하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변화되고 과정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희정 교수님을 살려한다면은 결국 관계성 속에서 실현돼야 할 어떤 것, 뭐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이 현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나라는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끝까지 발표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